침입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년 423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장 부유한 사람의 순자산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음식, 안전, 그리고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토끼가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슈퍼돼지가 F-16 전투기 추락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BBC에서 보도된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들이 도시 계획, 농업, 그리고 야생동물 관리에 대해 재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질문은 혁신과 전략이 자연에 가장 예기치 않은 도전자를 앞설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여러분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호주의 토끼. 호주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파괴적인 포유류 침입인 유럽 토끼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토끼는 천천히 세인트 플리트와 함께 11,888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진짜 위기는 1859년에 토마스 오스틴이 빅토리아 자신의 땅에 단지 24대 야생 토끼를 방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60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그들의 개체 수는 6억 마리를 넘었습니다. 이 토끼들은 매년 2억 달러의 농업 피해를 일으키며 식물을 먹어치우고 사막화를 악화시키며 토착종을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큰 토착 포식자가 없어 개가 가장 큰 포식자이지만 개체 수 조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기 노력으로는 덫, 독, 불도저, 폭발물 등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901년에 호주는 1100마일이 넘는 토끼 방지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완공될 때쯤에는 이미 토끼들이 넘어왔습니다. 울타리는 1800마일 이상으로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우를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캥거루와 같은 더 쉬운 먹이를 선호했습니다. 이후 미크소마토시스 바이러스가 토끼 수를 1억 마리로 줄였지만 저항력이 생기면서 결국 개체 수는 3억 미만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호주의 토끼 위기는 침입종 관리의 주요 사례로 남아있으며 조기 개입과 자연 포식자가 없을 경우 얼마나 빠르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호주만이 침입 문제로 고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 관광 명소이자 공공의 골칫거리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2. 태국의 원숭이 대란. 중부 태국의 롯부리는 인간이 아닌 긴꼬리 원숭이의 증가하는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숭이 도시로 알려진 롯부리는 오랫동안 원숭이 개체 수를 문화적 상징이자 관광 명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수가 3,500마리를 넘어서면서 매력이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지붕을 타고 도로를 막고 가게를 침범합니다. 그들은 재산을 파손하고 관광객을 괴롭히며 일상적인 공공의 골칫거리를 만듭니다. 일부 사업체는 문을 닫았고 재산 가치는 하락했으며 한 건물은 거의 28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구매자는 드뭅니다. 롯부리의 유명한 원숭이 축제는 여전히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상호작용은 위험해졌습니다. 2024년 3월에는 한 여성이 원숭이가 음식을 두고 다투다 길을 가로질러 그녀를 끌고 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원숭이가 남성을 오토바이에서 밀어냈습니다. 이 길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 야생동물 관리당국은 대규모로 약 1600마리의 원숭이를 불임 수술했습니다. 또한 약 2500마리의 원숭이를 도시 외곽의 큰 울타리로 포획하고 이주할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공공교육 캠페인이 시작되어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원숭이 주변에서 안전한 행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은 원숭이와 관련된 사건을 줄여주어 주민들과 상점 주인들의 긴장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동물 권리 단체들은 이주한 원숭이의 복지와 그들의 울타리 조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논의는 인간의 안전과 동물 복지를 모두 보호하면서 도시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원숭이들이 난폭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혼란스럽다면 북미에서 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유럽 도시를 쓰레기 습격과 맥주에 취한 장난으로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 더 놀랄 것입니다. 독일의 너구리.
북미가 원산지인 너구리는 독일에서 침입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출은 1934년에 에데르 호수 근처에 두 쌍의 번식상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1945년에는 브란덴부르크의 모피 농장에서 25마리의 너구리가 탈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개체 수는 200만을 넘었습니다. 이 하일리 어댑터벨한 동물들은 숲과 도시 모두에서 잘 살아갑니다. 카셀에서는 유럽의 너구리 수도로 불리며 자주 집에 침입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재산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들의 잡식성 식단은 새, 양서류, 농작물, 가정 쓰레기를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부 연구는 멸종 위기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제안합니다. 독일은 주로 규제된 사냥을 통해 개체 수를 관리합니다. 해세에서는 사냥꾼들이 너구리를 사냥할 수 있으며 사냥 시즌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5마리의 새끼를 낳는 높은 번식률로 인해 통제가 어렵습니다. 당국은 또한 쓰레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건물을 밀봉하며 먹이를 주지 않도록 장려하는 예방 조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요리 해결책으로 너구리 고기를 소시지로 가공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틈새 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구리가 버려진 병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도 목격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기회를 포착하는 행동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들의 침입종 지위는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보존론자들과 인도적인 전략을 요구하는 동물 옹호자들 간의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너구리는 영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종은 파괴에 대한 규칙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지능, 힘, 속도가 결합된 동물은 무엇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미국의 슈퍼돼지. 미국에서는 야생 멧돼지와 집돼지의 혼합종인 슈퍼돼지가 빠르게 성장하는 침입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9개 주에 분포하며 그 개체 수는 800만에서 900만 사이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침입은 14,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에 8마리의 집돼지를 가져온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날 캐나다 역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슈퍼돼지는 1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으로 퍼져 있습니다. 텍사스는 약 200만 마리의 돼지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동물들은 매년 2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최대 1100파운드에 달하는 이들은 강하고 빠르며 지능이 높아 발효된 옥수수와 설탕으로 미끼를 놓은 덫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파괴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습니다. 2006년에는 한 돼지가 플로리다에서 F-16 전투기 추락을 유발하여 160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에는 텍사스의 한 묘지가 파헤쳐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슈퍼돼지는 단순히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짓밟고 파괴합니다. 그들을 막는 것도 어렵습니다. 공중사냥은 단 2시간에 3,000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총에 맞은 후에도 일부는 60마일 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겨울을 견뎌내며 섭씨 영하 50도까지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사냥 인센티브와 오스틴의 레스토랑 메뉴에서 야생돼지 요리를 포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는 질기고 매력적이지 않으며 30가지 이상의 병원균과 37가지 기생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소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돼지 침입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밭을 갈아엎는 돼지들 사이에서 호주 전역을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포식자가 뒤쫓고 있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사망자 수는 수십억에 달합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호주의 길고양이. 호주는 길고양이와의 격렬한 싸움에서 이는 토착 야생동물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매년 이들 포식자는 3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을 죽입니다. 집고양이는 230만 마리를 더 추가합니다. 현재까지 최소 34종의 토착 포유류가 사라졌으며 200종 이상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빌비,
넘바트, 그리고 길버트의 포토로가 포함됩니다. 길고양이는 현재 호주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건조한 시기에는 140만 마리에서 비가 온 후에는 560만 마리까지 변동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말에 6천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인공지능, 그리고 DNA 추적을 사용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격리 규칙을 도입하고 캔리오라고 알려진 다친 고양이 공간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집고양이가 항상 주인의 재산에 머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으며 한 사냥꾼은 가장 큰 고양이를 잡아 $400를 벌었고 다른 사냥꾼은 65마리를 제거하여 $200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또한 저격수, 울타리, 그리고 센서를 사용하여 독소를 분사하는 펠릭서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계는 200대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수 제한과 고양이 없는 교외에 대한 제한이 논란을 일으켰으며 동물권리 단체들은 주로 불법인 포획 중성화 반환과 같은 인도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계속해서 재입양과 중성화 노력을 기울이며 호주는 침입종 통제의 글로벌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입자가 조용하고 은밀한 최상위 포식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리다의 문제는 그림자 속에서 기어다니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플로리다의 버마 파이톤. 플로리다는 20세기 후반에 이국적인 애완동물 거래를 통해 도입된 버마 파이톤으로 인해 심각한 생태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커져서 기르기 힘들어져 야생으로 방출되었습니다. 문제는 1992년에 허리케인 앤드류가 번식시설을 파괴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파이톤이 야생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현재 개체수는 3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뱀들은 에버글레이드의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생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이들은 새, 포유류, 심지어 악어까지 먹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너구리와 보브캣과 같은 토착 포유류 개체수가 10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각 암컷은 한 번에 87개의 알을 낳을 수 있으며 그들의 위장 능력으로 인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내무부는 이들을 2012년에 수입 및 주간 운송을 금지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이들을 금지된 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매년 열리는 플로리다 파이톤 챌린지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231마리의 뱀이 제거되었습니다. 한 사냥꾼은 28마리를 잡아만 $1를 벌었고 또 다른 사냥꾼은 거의 12피트에 달하는 가장 긴 포획으로 $1,500를 받았습니다. 일부 뱀은 17피트를 넘고 100개 이상의 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수컷 파이톤의 라디오 추적기를 이식하여 번식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도움이 되지만 이 종의 은밀함과 빠른 번식률로 인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7피트 길이의 파이톤을 뒷마당에서 발견했다면 도망가시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0의 보상을 위해 잡으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인도의 원숭이 대란. 인도는 특히 뉴델리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 레서스 원숭이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산림 파괴와 급속한 도시 개발로 인해 숲에서 쫓겨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훔치고 재산을 파손하며 때때로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종종 종교적 관습에 뿌리를 둔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그들의 존재를 장려하여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마하라슈트라의 라울 마을에서는 원숭이 그룹이 복수로 보이는 행동으로 250마리 이상의 개를 죽였습니다. 원숭이들은 개를 붙잡아 지붕에서 던졌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림관리당국은 어떤 원숭이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건들은 계속해서 대중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2개의 큰 원숭이 그룹이 격렬하게 충돌하자 관광객들이 도망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원숭이들이 고양이와 어린 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바분도 나타났고
이제는 제한이 필요한 동물로 분류되었습니다. 당국은 원숭이를 숲이나 보호구역으로 이주시키려 했지만 많은 원숭이가 돌아오거나 다른 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공공교육 캠페인은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음식 쓰레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원숭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부 도시에서는 훈련된 랑구르를 사용하거나 랑구르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조련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도전은 야생동물 통제를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가치와 도시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원숭이에서 파이톤까지 문제들은 눈에 띄지만 만약 침입자가 작고 조용하며 물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은 이를 막기 위해 시간과의 경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황금담치와의 전투. 브라질에서 황금담치는 동남아시아 원산지로 심각한 생태적 및 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00년대 후반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선박의 발사 수조를 통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에는 파라나 및 자쿠이 강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판타날과 상프란시스코 강 유역과 같은 주요 수로로 퍼졌습니다. 그들의 빠른 확산은 높은 번식률과 보트 및 장비에 붙어 다니는 능력에 의해 촉진되며 인간의 활동이 그들의 확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담치는 밀집된 군체를 형성하여 토착종과 경쟁하며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킵니다. 수력 발전 시설에서는 파이프를 막고 장비에 부착되어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유지 관리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은 첨단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신경망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제 담치 개체 수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감지하고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물학자 마르셀라 울리아노 다 실바는 유전자 조절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담치의 유전자를 시퀀싱하여 그녀의 팀은 토착종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유전자 침묵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황금담치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유전자 및 목표 관리의 결합은 브라질이 가장 지속적인 침입종 중 하나를 통제할 수 있는 유망한 길을 제공합니다. 독일의 도시 붉은 여우 문제. 독일에서는 붉은 여우 개체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베를린과 같은 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한때 농촌 지역에 국한되었던 여우는 1950년대부터 도시 환경으로 침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음식 쓰레기와 작은 동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현재 독일의 붉은 여우 수는 지난 15년 동안 4배로 증가하여 6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농부들은 특히 영향을 받으며 여우는 자주 닭을 노리고 심지어 동물원도 습격했습니다. 매년 50만 마리 이상이 사냥되어 개체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붉은 여우는 북반구에서 가장 널리 퍼진 육식동물입니다.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며 야생과 인간이 지배하는 환경 모두에서 잘 살아갑니다. 뛰어난 청각, 후각, 그리고 정확한 점프를 사용하여 사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 여우는 농촌 여우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베를린에서는 라디오 목걸이 추적을 통해 그들이 도로와 철도 옆을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고 도시 경계를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유전적 분석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2개의 뚜렷한 여우 개체군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연적 특징보다 인간 개발에 의해 더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질병 전파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지만 포괄적인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국은 공공인식 캠페인과 음식 자원 확보와 같은 비치명적인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정보에 기반한 야생동물 관리 지원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침입이 파괴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종의 다람쥐 간 터프 전쟁이 소송, 시위 및 국제보존 노력을 촉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침입 회색 다람쥐와의 전투. 이탈리아는 동부 회색 다람쥐의 확산으로 인해 생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토착 유라시아 붉은 다람쥐와 숲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948년 토리노 근처에 처음 도입된 후 제노바와 움브리아에서도 확산되었습니다. 이 회색 다람쥐는 적응력과 식량 자원에 대한 지배력 덕분에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토착 붉은 다람쥐와 달리
회색 다람쥐는 더 공격적인 채집가입니다. 그들은 견과류와 씨앗을 위해 붉은 다람쥐와 경쟁하며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어 장기적인 숲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 결과 붉은 다람쥐 개체수는 여러 지역에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탈리아는 회색 다람쥐를 포획하고 안락사시키는 초기 통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법적 분쟁과 동물 권리단체의 공개 반발을 촉발하여 결국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전환점은 2012년에 정부가 회색 다람쥐의 거래와 소유를 금지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라이프 자금 지원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공공교육, 과학적 연구 및 목표 지역 전략을 결합하여 침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제 방법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인도적이고 과학 기반의 해결책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탐색되고 있는 더 혁신적인 전략 중 하나는 비치명적인 방법으로 개체 수 증가를 제한하는 출산 조절입니다. 회색 다람쥐는 일부 지역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진화하는 접근 방식은 생태 보호와 공공가치관의 균형을 맞추려는 더 넓은 약속을 반영합니다. 협력, 공공참여 및 EU 지원 보존 정책을 통해 이탈리아의 사례는 유럽에서 침입종 관리를 위한 복잡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모델로 두드러집니다. 회색 다람쥐가 여러분의 나라의 토착 야생동물을 멸종시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출산 조절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발이 있어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본의 붉은 기 거북이 문제. 일본에서는 동남부 미국 원산지인 붉은 기 거북이가 나라에서 가장 침입적인 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2000년대 50년대부터 애완동물 거래를 통해 대중화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너무 커져서 야생으로 방출되어 거의 모든 현으로 퍼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조사에 따르면 붉은 기 거북이는 일본의 담수 거북이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북이는 토착종과 먹이와 햇볕을 쬐는 장소를 두고 경쟁하며 수생식물에 방해가 되고 질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2년에 붉은 기 거북이의 추가 수입 및 번식을 금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애완동물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새로운 판매는 제한됩니다. 테라다이케의 연못과 같은 지역적 노력은 서식지 복원과 대량 제거를 결합하여 개체수 감소에 명확한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인식 캠페인은 이제 거북이를 방출하지 않도록 하고 책임있는 애완동물 관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공원과 학교에서 문화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가 복잡합니다.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이 거북이의 적응력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들이 원산지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성비가 여성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미국 개체군에서는 볼 수 없는 경향입니다. 법적 통제, 생태적 행동 및 문화적 민감성을 결합함으로써 일본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침입종 관리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동물들을 보았고 이제는 콘크리트를 깨고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며 불길처럼 퍼지는 식물을 만나보세요. 영국의 식물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일본 측과의 전투. 영국에서 일본 측은 가장 문제적인 침입종 중 하나가 되어 인프라와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 19세기 중반에 독일 식물학자 필립 프란츠 폰 지볼트에 의해 장식용으로 도입된 이 식물은 빠르게 정원을 탈출하고 전국의 경관을 장악했습니다. 그의 공격적인 확산은 지하 뿌리에 의해 촉진됩니다. 아주 작은 뿌리 조각조차도 완전한 식물로 재생할 수 있어 일본 측을 제거하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식물은 수로, 토양 이동, 심지어 기계에 의해 빠르게 퍼집니다.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강력한 뿌리 시스템이 도로를 깨고 건물 기초를 손상시키며 홍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 서식지에서는 밀집된 군체를 형성하여 토착 식물을 밀어내어 생물 다양성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이 침입자를 관리하는 재정적 비용은 엄청나며 영국은 매년 수억 달러를 통제 및 수리 작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을 통제하는 것은 종종 물리적 제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노동 집약적이며 남은 뿌리가 새로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폐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학적 통제는 일반적으로 글리포세이트 기반의 제초제를 포함하지만 완전한 근절은 일반적으로 여러 성장 시즌에 걸쳐 여러 번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확산을 늦추기 위해 영국 정부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에서 칙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의 땅으로 퍼지게 하는 것은 법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산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어 부동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우려가 됩니다. 긴급성을 더하는 것은 기후변화가 칙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매 시즌 더 일찍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통제되지 않은 감염은 심각한 구조적 손상과 치솟는 제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